혼자 사는 제가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고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들 간식을 사들고 가면서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것이 불길한 예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과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두들 손주 자랑으로 한참을 웃었지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나왔는데 그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아침부터 들었던 불안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인사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손주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고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큰 손주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며 자랑을 했고 작은 손주는 학예회에서 노래를 부를 거라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자 손주들이 배고프다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이들의 배고픔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행동이 이런 비극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했던 행동이었고 손주들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며느리가 전화를 확 끊더니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감히 우리 집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요?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손에서 힘이 빠져 냉장고 문을 놓칠 뻔했어요. 당황한 저는 애들이 배고파서 열었다고 말을 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 왜 우리 집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요?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참 예의가 없으시네요. 이게 어디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맘대로 우리 집 냉장고를 뒤지시게요? 아무리 시어머님이셔도 이건 아니죠. 이게 몇 번째예요? 매번 이러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어머님은 우리 집이 편의점인 줄 아세요? 들어올 때마다 냉장고부터 여시고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다른 집 시어머님들은 이러시지 않는데 왜 어머님만 이러세요? 아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님 집이면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냉장고 열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매번 이런 식으로 선 넘으시고 제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아니 뭐 이제는 내 눈치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냉장고를 여시면 그만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상황을 보더니 며느리 옆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라는 말이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쫓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우 냉장고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손주들 밥을 챙겨주려던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고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100일잔치,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며느리를 처음 봤던 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아들이 뒤에서 불러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고 아침에 보았던 그 따뜻한 햇살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속상하신가 봐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고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다시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문득 제 집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더 이상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들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은 저녁을 뭘 먹었을지, 손주들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두고두고 기억하게 해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아들 내외는 사과는커녕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 다음 사흘은 제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 문자라도 보냈지만 읽지도 않은 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아침이면 멍한 채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몇 숟가락 뜨지도 못했어요. 동네 마트 과일 코너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옥 씨, 안색이 안 좋네요. 지나가던 이웃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등 뒤로 이웃들의 소곤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면서. 냉장고 문 열었다고 그랬다던데.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 왜 이리 멀게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는 텅 빈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수를 결심한 것도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도 모두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이 저를 서서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하루하루를 세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제 심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리라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차가운 표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켠이 미어졌지만 저는 무표정을 유지한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손주들 간식인데 냉장고에 넣어도 될까요? 한 달 전 그날의 일은 전혀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졌어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 한 달 동안 매일 밤 이 순간을 그려왔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연습했어요. 이제 드디어 그 순간이 왔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이 불편했는지 어색하게 서 있었고 손바구니를 들고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지냈던 날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주들 생각에 흘렸던 눈물, 아들의 차가운 등짝을 보며 느꼈던 서러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마트에서 저를 본체만 채 지나쳤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주방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당당한 걸음걸이였고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앞에 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냉장고 문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려왔던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복수의 기회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순간이었고 운명이 저에게 준 선물 같았어요. 며느리의 손이 냉장고 손잡이를 잡는 그 찰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처럼 온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제가 주연이 될 차례였고 그동안 준비한 대사를 완벽하게 전달할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 감내한 시간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기 직전 저는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그날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냉장고 문에 닿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가 감히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 제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고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들었던 그 말을 한 달 동안 수천 번은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간식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 네가 얼마나 예의가 없는 며느리인지 이제 알겠구나. 아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여기가 너네 집이니? 매번 이렇게 눈치 없이 굴더니 오늘은 또 뭐 하러 왔어? 손주들 핑계대고 있네. 웃기지 마라. 그럼 그날은 왜 그랬어? 내가 손주들 밥 챙겨주려고 했을 때는 왜 그랬냐고.
아니, 말을 해봐. 어쩌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니? 그날 얼마나 서럽고 치욕스러웠는지 알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건 아니라며? 그게 바로 너였어. 이제 알겠니? 냉장고 문 하나 열었다고 별소리를 다 듣고 어머님이 감히? 그래, 너도 감히 내 냉장고를 열어보려 했구나. 이제 보니까 네가 얼마나 뻔뻔한 며느리였는지 알겠다. 그날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치사했는지 이제 좀 느껴져? 내가 왜 이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니? 한 달 내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했어. 근데 넌 뭐가 그리 바빠서 연락 한 통 없었어? 손주들 보고 싶다는 내 문자도 무시하고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는 모른 척하고. 그래, 너희한테 난 그런 존재였나 보다. 이제 내 심정 좀 알 것 같아? 자, 이제 어쩔 거야? 나가라고 할까? 너희처럼? 그래도 난 너희만큼 매정하진 않아. 앞으로는 오지 마, 여기. 아니, 전화도 하지 마. 내가 왜 너희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이제는 정말 지쳤어.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노릇 안 할 거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도 난 너처럼 고함은 안 지를게. 그냥 조용히 나가. 다시는 내 집 냉장고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떨어진 간식 봉지 옆으로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고 며느리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달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 시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기나 해?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실컷 울어봐.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해.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주방에 가득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제 가슴 속 응어리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보고 나가라고 할 테야? 그날처럼?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가 그렇게 차가운 며느리인 줄 몰랐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도 이제 이 집을 나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제 발걸음이 그날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달 동안 가슴에 묵직하게 매달려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이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도망치듯 달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그날과는 달리 제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제 차례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분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는 일도 없을 것 같았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알았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그날의 그 서러움을 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한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고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는 아들을 보며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눈가에는 붉은 기가 가득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들었다며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일어나려. 하지만 아들은 일어날 생각을 않고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의 눈물이 현관 바닥에 떨어졌고 그 모습이 어릴 적 아팠던 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집사람이 다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아들은 그날의 일을 후회한다며 자책했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다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마루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을 보니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워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모습이 떠올랐고 중학교 때 시험 성적이 떨어져 펑펑 울며 미안하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일어나. 그제야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다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제 집에 와서 한숨도 못 잤대요. 그제야 며느리의 어제 모습이 떠올랐고 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앉아. 소파에 앉은 아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아들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너까지 그러면 내가 더 힘들다.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아들의 약속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씻고 밥이나 먹자. 한숨도 못 잤다며. 아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고 저도 모르게 따뜻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고 그 시간이 마치 오래전 아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째 주에는 손주들과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며느리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손주들은 그동안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과일 좀 넣어도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교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어요. 둘째 주에는 손주들 간식을 한가득 사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매번 냉장고를 열기 전에 허락을 구했어요. 셋째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 집이 놀이터가 되었고 저는 그게 더없이 행복했어요. 넷째 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는데
둘 다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매주 손주들이 제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친딸처럼 제 집 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청소기 돌릴게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친정에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좋으신데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동네 친구들도 며느리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어요. 요즘은 시어머니 효자 며느리로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제는 제가 아들 집에 가도 냉장고는 물론이고 집안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왜 냉장고 안 여셨어요? 편하게 드나드세요.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챙기는 일이 잦아졌어요. 제가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는 무조건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위에 특별히 준비했어요. 끼니 때가 아니어도 간식을 챙겨주려 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했어요. 손주들은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혼내준 덕분이야. 친척들 모임에서도 며느리의 변화가 화제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우리 며느리를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면 며느리가 제일 먼저 와서 준비를 도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보다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보이면 사다 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날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단호한 가르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가끔 며느리가 그날 일을 회상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는 그저 웃어넘기곤 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이제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정이 오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날의 서러움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날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며느리의 친한 언니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난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냉장고를 여셨다고 그렇게 화를 냈는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나중에 똑같은 상황을 만드셨어. 내가 시어머님 댁 냉장고를 열려고 하니까 며느리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시어머님을 그렇게 내쫓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상황을 당했대. 아이고, 나도 가끔 시어머님한테 말실수를 했는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며느리들도 많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의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도 조언 좀 해주세요. 그 친구도 시어머님과의 관계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동네에서 며느리 교육 상담을 해줄 정도가 되었어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돼. 시어머니도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제 말씀을 들으러 오는 며느리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공경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우리 며느리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미옥이네 며느리 봤나? 요즘 얼마나 달라졌다고.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눈에 보여.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며느리래. 우리 며느리도 이제는 다른 며느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시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며느리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동네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며느리의 사연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어머님하고 화해하게 됐어? 며느리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드셨는데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듣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생기면 저를 찾아옵니다. 미옥 씨, 우리 며느리도 좀 가르쳐줘.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예로 들어요. 냉장고 문 하나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니. 듣는 사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변화는 이제 동네의 전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작은 냉장고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현관벨이 울립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으니 적막하던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손주들 웃음소리가 제 일상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항상 손주들 간식을 한가득 사들고 왔습니다. 큰 장바구니에는 과일과 음료수, 과자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이거 좀 넣어도 될까요? 매번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전에 있었던 일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손주들은 냉장고 속 간식을 꺼내 먹으면서 즐거워했어요. 이제는 제 집 냉장고가 손주들의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길에 종종 들러서는 냉장고부터 열어보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니까 편하게 여시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가끔은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며느리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둘 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손주들은 그런 우리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웃으면서 그날의 일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아들 식구들이 다 같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준비해 오고 아들은 과일을 사왔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냉장고를 채우는 일을 자신의 의무처럼 여겼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들러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뿌듯해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제가 아들 집에 가도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열어보라고 권할 정도였어요. 식구들이 모일 때면 냉장고는 우리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보고 올 때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냉장고를 통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매주 2번씩 오는 손주들의 방문이 제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스스럼 없이 냉장고를 열고 닫았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들러 냉장고 속 반찬을 꺼내 먹곤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작은 냉장고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그때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녀의 모임에서도 가끔 그날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날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똑같은 방법으로 혼내셨는데 정말 필요한 교훈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상에, 어쩜 그렇게 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누군가는 저를 현명한 시어머니라고 불렀고, 며느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이제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올 때면 냉장고 앞에서 한바탕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냉장고 열기 전에 허락받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 집에 들르곤 했어요. 할머니, 그때 우리 엄마 혼내준 거 정말 잘했어요. 손주들의 장난스러운 말에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냉장고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계기를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된 거죠.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올케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누이들도 며느리의 변화를 칭찬했고,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웃으면서 그날의 일을 회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그러지 않으셨다면 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날의 교훈에 감사해 했어요. 친척들이 모일 때도 우리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한번 냉장고 교육해보면 어떨까요? 하하호 웃으면서도 다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에 누가 와도 냉장고를 열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설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우리 손주들이 며느리를 맞이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이 냉장고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거예요. 지금도 가끔 며느리와 마주 앉아 그날을 회상합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그러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니. 냉장고를 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 냉장고는 우리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준 큰 선물이니까요. 저는 66세 김수연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담근 김치 맛이 좋다고들 하죠. 40년 넘게 해온 김장이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둔 배추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이 적당히 숨이 죽어가고 있더군요. 작년보다는 배추 상태가 좋아요. 이맘때면 늘 그렇듯 아들 지석이 생각이 나네요. 지석이는 어릴 때부터 부엌을 기웃거리던 아이였어요. 어머니, 이 배추는 왜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짜지 않을까요?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초등학교 때는 김장하는 날이면 학원도 빠지고 집에 있겠다고 떼를 쓰곤 했죠. 그땐 공부에 방해된다고 야단도 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걸 그랬나 싶어요. 지석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김장철만 되면 제 옆에서 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 마늘 더 사올까요? 생강은 충분해요. 꼬박꼬박 체크하고 장을 받아주던 착한 아들이었죠. 고등학생 때는 공부한다고 바빠서 옆에 있진 못했지만 늘 김장 끝나고 퇴근하듯 부엌으로 와서 맛을 봐주곤 했어요. 올해도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지석이는 김장 날만큼은 꼭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도 막상 해보려면 서툴기만 해서 옆에서 킥킥 웃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10년 전 그날만 아니었다면 지석이는 33세 나이에 회사 회식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가 왔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심히 들어갈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후로 매년 혼자 김장을 담그고 있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이웃들도 많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석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시간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김장을 시작했어요. 찬바람 부는 11월, 마늘 냄새 가득한 부엌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석이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고요히 비치고 있어요. 양념을 버무리기 전에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마당 한켠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석이가 심어놓은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고추는 김장할 때 쓰려고 제가 특별히 심은 거예요. 지석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네요. 양념통 앞에 앉아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하나하나가 다 지석이와의 추억이네요. 올해도 지석이가 좋아하던 맛을 내려고 해요. 조금 맵고 조금 달달하고 새콤한 맛이요. 언젠가 지석이가 말했죠. 어머니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면 그 말이 더 깊이 와닿아요. 이제 양념을 버무릴 시간이네요. 창가에 걸린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석이가 있을 때는 이 시간쯤이면 출근 전에 부엌에 들러 김치 한 조각 집어먹곤 했는데 아직도 그 시간만 되면 부엌 입구를 한 번씩 쳐다보게 돼요. 휴대폰 배경화면 속 지석이가 환하게 웃고 있네요. 다시 김장에 집중해야겠어요. 오늘도 지석이가 좋아하던 그 맛을 내기 위해 정성을 다해 담가볼 거예요. 비록 이제는 혼자지만 지석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매년 김장철이면 저는
지석이와의 추억 속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네요. 김장하는 날이라 손님은 없을 텐데 싶었죠. 문을 열어보니 지석이의 절친한 친구 민호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닌 무언가 무거운 표정이었죠. 민호는 지석이와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려 지냈어요. 한 동네에서 자라며 우리 집에도 참 많이 놀러 왔었죠. 지석이가 떠난 뒤로는 명절 때 가끔 들르는 게 전부였는데 어머님,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따라 왠지 민호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그래, 들어오렴. 김장하고 있어서 좀 어수선하네. 민호는 현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예전에도 늘 그랬듯이 말이죠. 부엌으로 가려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거실에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말투였어요. 거실에 앉자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 지석이 형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어머님, 이걸 언제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핸드폰을 내밀기 전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석이 형이 어머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거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절여둔 배추에서 물이 빠지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마음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민호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형이 사고 나기 전날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핸드폰 화면 속에는 지석이가 있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죠. 배추를 절이는 법을 배우며 서툴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영상 속 지석이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조심스레 배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석아, 배추 속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해야 해. 지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매년 혼자 하시는 게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올해는 깜짝 선물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해맑게 웃는 지석이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옆에서 민호도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었네요. 형, 어머님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겠지? 내가 이렇게 배추도 절이고 지석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배추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민호 어머니가 다정하게 지석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우리 지석이 효자구나.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을 텐데. 지석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영상 속에서 지석이는 한참을 배추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미소가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지 저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 화면으로 뻗어갔어요. 만질 수 없는 영상 속 아들의 모습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죠. 민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소금은 이렇게 골고루 뿌려야 해. 네, 어머님. 우리 어머니처럼 맛있게 담그고 싶어요. 지석이가 정성스레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가끔 소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당황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아이고, 이건 좀 많이 들어갔나?
그때마다 민호 어머니가 웃으며 고쳐주셨어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다음 배추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지석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영상 속 지석이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맘때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지석이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시간이 흘러 첫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다음에는 양념 만드는 법도 알려주세요. 지석이의 목소리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민호가 물었죠. 형, 어머님한테는 언제 이야기할 거예요? 생신 때 깜짝 선물로 하고 싶어. 지석이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였어요. 민호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래. 다음에 또 와. 영상이 끝나기 직전 지석이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기대하세요.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니처럼 멋진 김치를 담글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영상은 끝이 났어요.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변했지만 지석이의 해맑은 미소는 여전히 제 눈앞에 선명했어요. 그리고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이게 사고 전날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죠.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지석이가, 우리 지석이가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알게 된 아들의 마음이, 영원히 전해받지 못할 선물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그날 밤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니? 그날 회식이 사실은 회사 이사님 아들 생일 파티였어요. 휴일인데도 불려 나갔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님 아들이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사님이 워낙 강압적이어서 그래서 그동안 이 이야기를 못했던 거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석이 형은 그날 회식 끝나고 김장 도구를 사러 가는 길이었대요.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근데 이사님 아들 차가 어디선가 와서는 중앙선을 넘어왔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사에서는 말단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행유예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이사님의 권력으로 다 덮었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어떻게 구한 거니? 그날 목격자가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분이 10년 동안 이 영상을 갖고 계셨대요. 왜 이제서야? 그분도 이사님이 무서웠대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 말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 아들이 똑같은 차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USB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담겨 있는 저 작은 물건을. 지석이 형은 그날 정말 기뻐했어요.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직접 김치를 담가드리고 싶다고. 민호는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그날 지석이 형이 적어둔 장보기 목록이에요.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는 지석이의 글씨체로 장보기 목록이 빼곡했어요. 고무장갑은 어머니 손 사이즈, 앞치마는 예쁜 걸로, 김치통은 크기 확인. 마지막 줄에는 제 생일 케이크 주문도 적혀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형, 지갑에서 나왔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경찰서에서 유품을 받았을 때 못 봤던 경찰이 압수했다가 회사에 넘겼대요.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회사는 이런 것들을 전부 숨겼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민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석이 형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싶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아직도 배추에 물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일을 폭로하면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죠.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어요. 지석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구나.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들이 모였다는 연락이었죠. 어머님, 저희 회사 동료들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해요.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다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니? 네. 다들 괴로워했어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사님 아들은 그 뒤로도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사에서 매번 돈으로 해결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제도 만취 상태로 회사에 나타났대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가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가서 고발하자.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기 전에. 민호도 따라 일어섰어요. 동료들도 다 증언하겠대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부엌에서 배추 냄새가 났어요. 문득 지석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죠. 어머니, 기다리세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구나. 현관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민호야, 네. 어머님, 고마워. 이 이야기를 해줘서.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여태 말씀 못 드려서. 아니야.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차에 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우리 지석이의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어머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호의 동료들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지석이를 기억하고 있었죠.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며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경찰서는 한산했어요. 당직 형사가 우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죠. USB 속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사 아들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순간부터 지석이의 차가 벽을 들이받는 장면까지 형사는 영상을 3번이나 돌려봤어요. 이런 증거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민호의 동료들도 하나둘 진술을 시작했어요. 그날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 이사 아들의 만취 상태, 회사의 조직적인 은폐 과정까지 모든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과 맞아떨어졌죠.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라면서 증거부터 확보하겠다고 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찬바람이 더욱 거세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김장 냄새가 확 끼쳤죠. 아침에 절여놓은 배추가 아직도 물을 빼고 있었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죠. 며칠 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군요.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CCTV도 발견됐고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오갔던 자금 흐름도 포착됐대요. 이사와 그의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소에 당황했다고 해요. 여태껏 돈으로 해결해 오던 습관처럼 또다시 합의를 제안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회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됐죠. 진실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사고 직후 현장을 조작했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목격자들을 회유했대요. 지석이의 유품에서 나온 영수증과 메모도 숨겼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이사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지석이의 10년이 묻혀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사 아들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매번 회사와 돈으로 해결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어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죠. 이사와 그의 아들, 그리고 은폐를 도운 회사 관계자들 모두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숨이 절로 나왔죠.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지석이가 떠난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검찰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지석이의 영상을 봤어요. 배추를 절이며 해맑게 웃던 그 모습. 이제는 조금은 덜 아프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첫 공판이 열렸죠. 법정에는 지석이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까지. 이사와 그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어요. 재판장님께서 사건의 전말을 읽어내려갔죠.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 조직적 은폐. 하나하나가 끔찍했어요. 민호가 증인석에 섰을 때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그날의 진실을 조목조목 말하는 동안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사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털어놓더군요. 그동안의 만행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뒤늦은 고백이 법정을 울렸어요. 선고 날이 다가왔어요. 이사와 아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죠. 은폐를 도운 관계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민호가 찾아왔어요. 이제 지석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오는 길에 장보기를 했어요. 지석이가 마지막으로 사려 했던 그 목록대로 고무장갑, 앞치마, 김치통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을 때였어요.
문득 지석이의 마지막 영상 속 말이 떠올랐죠. 어머니 기다리세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제는 그 말에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가에 김장통을 놓았어요. 햇살이 통을 비추자 빨간 고춧가루 색이 선명하게 보였죠. 내년에는 민호와 함께 담가볼까 해요. 지석이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그 비법을 이제는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따뜻해요. 우리 지석이가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그 마음만큼이나 이제 저는 새로운 김장을 시작하려고 해요. 지석이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지석이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요. 그게 바로 지석이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일 테니까요.